5명이 대형 농장의 헛간에서 발견되었고 50만 달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바닥에는 농장주 제임스 플린트가 자신의 산탄총을 손에 든 채 누워 있었다. 경찰은 이를 가족 비극으로 성급하게 결론 지으려 했지만 첫 단서들부터 일이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21년 10월 7일 오후 12시 38분에 스쿨버스 운전사 앤드류 그린이 응급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플린트 가족 농장의 이상한 정적이 걱정되었다. 평소 오전 7시 45분 정각에 제임스 플린트의 아이들이 시골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오늘은 길이 비어 있었다. 14분 후 경찰 순찰차가 농장에 도착했다. 주변은 텅 비어 있고 인적이 없었다. 큰 곡물 헛간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5명의 시신이 있었다. 제임스 플린트, 그의 아내 사라, 큰아들 조슈아, 딸 엠마, 그리고 9살인 막내 벤이었다. 모두 12구경 산탄총으로 1m 미만의 거리에서 총상을 입었다. 제임스 옆 콘크리트 바닥에는 그의 소유인 윈체스터 SXP 산탄총이 놓여 있었고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공식 보고서 번호 21101778에 가족 비극이라는 결론을 기록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수집된 단서들부터 성급한 결론이 잘못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학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를 주의 깊게 조사했다. 뇌관에는 무기의 격침에 의한 미세한 결함이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감정 결과 이러한 결함들이 제임스 플린트 소유의 윈체스터 산탄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빠르게 확인되었다. 쉽게 말해서 범행 현장에 없는 다른 무기로 총을 쐈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찰은 헛간 입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새벽 3시 57분에 누군가가 아이디 코드 영사 H1D3인 자기 카드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했다. 농장 장부 확인 결과 이 카드는 트랙터 운전사 빅터 호프만의 것이었다. 빅터는 계절 근로자로 한 번도 근무를 빠뜨린 적이 없었지만 바로 오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농장 이웃인 칼 미첼은 플린트 가족으로부터 1km도 안 되는 곳에 살면서 경찰에게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을 말해주었다. 오전 5시 15분에 그는 곡물 운방이의 작동 소리를 뚜렷하게 들었다. 이 시간대에는 곡물 수확이 시작된 적이 없었다. 칼은 이른 활동에 놀랐지만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첫 번째 용의자들을 선별했다. 칼 미첼, 플린트 가족의 이웃. 최근 물 접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제임스 플린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갈등은 해결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경찰은 그가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빅터 호프만, 농장의 계절 근로자. 그의 카드가 비극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직전 밤에 헛간 출입에 사용되었다. 갑작스러운 실종과 직장 무당 열근은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날 아침 앨런 그레햄이라는 관광객이 경찰에 신고하여 오전 4시 20분경 플린트 농장의 곡물 사일로 근처에서 칼 미첼의 파란색 픽업 트럭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칼 본인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다. 이 부분은 경찰에 의해 기록되었고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과학수사관의 예비 결론은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완전히 바꾸었다. 시신의 상태로 판단할 때 비극은 응급서비스에 신고하기 훨씬 전에 일어났다. 실제 범죄와 발견 사이에는 거의 8시간의 완전한 무활동과 농장에 정적이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 명백해 보였던 가설이 급속히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는 빠르게 용의자 범위를 좁혀갔다. 곡물 창고에서의 비극 현장을 첫 번째로 조사한 후 경찰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칼 미첼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와 플린트 가족 사이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우호적이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그의 가능한 연루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칼 미첼이 4시 20분에 농장 근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관광객 앨런 그레햄이 곡물 사일로에서 그의 파란색 픽업 트럭을 뚜렷하게 목격했다면, 그런데 은행 ATM의 CCTV 카메라가 같은 날 오전 6시 47분에 36km 떨어진 노담시에서 칼을 촬영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상황이 첫눈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수사관들은 칼을 용의자 목록에서 확인하거나 제외하기 위해 그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확인해야 했다. 관광객의 증언은 한 가지 세부 사항만 아니라면 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칼이 잃은 아침 시간에 대한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칼은 경찰에게 침착하게 오전 4시 35분의 집에서 토요타 하이럭스 픽업 트럭을 타고 노담 방향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확인 자료로 칼은 4시 40분에 퓨얼코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로 받은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문서로 확인된 사실이었다. 경찰관들은 즉시 깨달았다. 칼이 정말로 4시 40분에 차에 연료를 주입했다면 관광객이 주장한 대로 4시 20분에 농장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시간적 격차가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다음 세부 사항으로 넘어갔다. 칼은 이전에 5시 연고분의 집에 있을 때 플린트 농장의 곡물 운방이 작동 소리를 뚜렷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즉시 기상 조건을 확인했다. 기상 보고에 따르면 10월 7일 밤의 바람은 남동쪽에서 초당 9m의 속도로 불었다. 200m 거리에서 약 95데시벨의 곡물 운방이 소음을 칼의 침실 열린 창문을 통해 실제로 들을 수 있었다. 확인 결과 그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칼이 노담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 운방이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4시 40분과 5시 연고분 사이의 다른 이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4시 20분부터 4시 55분까지의 시간대는 완전한 설명이 없었다. 칼은 긴장하지 않았지만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를 서두르지도 않았다. 한편 과학수사관들은 영장 없이 칼의 자발적 동의에 실시된 그의 소지품 검사를 마쳤다. 그의 장화 밑창에서 인피니티 골드 품종의 곡물 잔해가 발견되었다. 바로 플린트 농장의 회계 시스템에서 분실된 것으로 표시된 그 품종이었다. 이는 칼의 상황을 심각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어깨를 으쓱하며 곡물이 언제든지 밑창에 달라붙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헛간 바로 근처에 살고 있었으니까. 전문가들은 발견 사실을 기록했지만 공식적인 기소를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더욱이 곡물이 농장에서 어떻게 정확히 사라졌는지, 왜 플린트 농장에 금고가 비어 있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는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추가 녹화 영상을 얻었다. 같은 날 오전 4시에 픽스 하베스트 회사의 드론이 들판과 농장 시설의 정기 순찰 비행을 수행했다. 그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은 사일로 근처에 주차된 칼 미첼의 토요타 하이럭스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는 앞서 같은 것을 주장했던 관광객의 말을 확인해준다. 하지만 영상에서 칼 본인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그의 차량만이 곡물 저장고 옆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수사관들이 영상을 주의 깊게 연구하며 비디오를 여러 번 검토했다. 드론은 신뢰할 만하고 카메라는 고품질이며 진위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 하지만 4시라는 시간 표시는 다른 방향에서 이미 4시 40분에 주유소에서 확인된 칼의 알리바이와 맞지 않았다. 경찰은 조용히 이 이상한 사실을 기록했다. 아무도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장치 중 하나에서 시간 데이터의 오류나 조작 가능성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시간 문제가 이제 전체 수사의 핵심이 되었다. 다음 날 수사는 초점을 바꾸었다. 전문가들이 칼의 알리바이를 분석하는 동안 다른 경찰 그룹과 감사관들이 플린트 가족 농장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다. 경찰은 대량의 돈과 곡물의 실종이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한 시즌 동안 플린트 농장의 회계에서 360톤, 거의 50만 호주 달러 상당의 밀 6개 대형 묶음이 어떻게 사라졌고 왜 농부가 그렇게 심각한 부족분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농장 문서를 확인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곧 일어난 일의 규모를 이해했다.
각각 60톤씩 6개의 곡물 묶음, 총 약 48만 달러 상당이 공식적인 폐기 없이 사라졌다. 이런 분실은 명백히 회계상의 단순한 실수 범위를 벗어났다. 세밀한 확인 과정에서 IT 감사관이 농장 네트워크에서 숨겨진 암호화폐 지갑을 발견했다. 이 지갑에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총 6번의 거래가 있었고 각각 정확히 8만 호주 달러씩이었다. 합계는 곡물 부족분과 일치하는 48만이었다.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터 확인 결과 송금이 이루어진 IP 주소가 플린트 가족 농장의 라우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데이터는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농장 라우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내부의 누군가, 즉 근로자나 농부와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 비밀리에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가리켰다. 수사는 플린트 가족의 곡물 운송을 담당했던 픽스 하베스트 회사의 생산 보고서 분석을 깊이 파고들었다. 회사의 수석 경제학자는 경찰에게 그들의 문서에 따르면 농장 수확량의 약 8%가 운송 및 저장 중 손실로 기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손실 표준이 2%를 거의 넘지 않는 지역의 다른 농장 평균을 크게 초과했다. 경찰관들은 농부의 아내인 사라 플린트의 연락 기록을 조사했다. 9월 17일에 그녀는 농장 동료들에게 지금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누군가 계속 우리 할당량을 깎고 있어요. 빅터는 곡물이 호퍼에서 땀을 흘렸다고 맹세하지만 나는 이미 의심스러워요 라고 썼다. 이는 사라가 비극 훨씬 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고 직원 중 한 명인 트랙터 운전사 빅터 호프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프만이 다시 경찰의 관심 인물이 되었다. 곡물이 저장 과정에서 상했다는 그의 말은 이제 정직한 실수이거나 세심하게 계획된 계략의 일부로 보였다. 경찰에서는 제임스 플린트 자신이 불법적인 곡물 판매에 관여하여 스스로 돈을 암호화폐로 빼돌렸을 수 있다는 임시 가설이 제기되었다. 아마도 그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회계에 기록하지 않았고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 명백해졌을 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헛간에서 비극을 조작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은 이 가설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수사의 예비적 추정에 불과하다. 같은 아침 경찰은 현장에서 작업한 법의학 전문가로부터 최종 결론을 받았다. 제임스 플린트의 상처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는 산탄 장약이 들어간 비정상적인 각도를 보여준다. 아래쪽과 왼쪽으로 62도. 전문가는 오른손잡이가 짧은 총신으로 스스로 총을 쏠 때 그런 각도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 사실은 초기 공식 가설을 완전히 반박한다. 이제 경찰에게는 헛간에서의 비극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위장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처음에는 주요 가해자로 제시되었던 제임스 플린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피해자가 되었다. 수사는 다시 칼 미첼과 트랙터 운전사 빅터 호프만이 포함된 용의자 범위로 돌아갔다. 동기는 이제 명백히 재정적이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비극 2달 후 빅터 호프만이 지역으로 돌아와 다시 계절 트랙터 운전사로 취업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체포와 공식 신문 소환을 위한 영장번호 21-1180을 받았다. 빅터는 자발적으로 나타났고 침착하고 확신에 찬 행동을 보였으며 자신의 무죄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비극 현장에서 나온 탄피의 미세 결함이 빅터 호프만이 사건 한 달 전에 퍼스 사격협회를 통해 판매한 브라우닝 BPS 모델 산탄 총과 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관들이 마침내 탄도학 감정을 받았다. 이때까지 퍼스 포렌식 국가실험실은 코로나19 반격 조치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고 현재 사건들로 과부하 상태였다. 이제 결과가 준비되어 12월 중순에야 수사관들에게 알려졌다. 탄도학 전문가들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농장에서 발견된 탄피의 뇌관에 있는 미세 결함이 브라우닝 BPS 활강총이 남기는 특징적인 자국과 완전히 일치한다. 퍼스 사격협회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빅터 호프만은 실제로 그런 무기를 소유했고 2021년 9월 2일에
무기 검사와 판매 준비를 위해 클럽 사격장에 직접 왔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빅터에게 제시했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비극 약 한 달 전에 개인 거래를 통해 산탄총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거래 세부 사항은 무기가 공식적으로 판매용으로 전시된 클럽에서 확인되었다. 선서해 공식 신문에서 빅터 호프만은 수사 당국에 자신의 버전을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브라우닝 BPS 산탄총이 9월 15일 밤 그의 펜에서 사라졌다. 그는 분실 후 즉시 무기를 스스로 찾으려 했지만 경찰이나 보험회사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따라서 빅터는 무기 분실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없고 그의 버전은 오직 그의 개인적인 증언에만 남아있다. 경찰관들은 이 이야기를 성급하게 믿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빅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예전 산탄총에서 발사된 탄피가 비극 현장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작은 기회를 남겨두었다. 동시에 다른 수사관 그룹이 이웃칼 미첼의 연루에 대한 의문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전에 4시 20분에 사일로에서 칼의 픽업 트럭을 보았다고 주장했던 관광객 앨런 그레햄이 자신의 증언을 명확히 했다. 재신문에서 그는 정확히 칼의 픽업 트럭에 설치된 특별한 야간 적재함 조명으로 차량을 확실하게 식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픽스 하베스트 회사 드론 데이터를 철저히 확인한 후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비디오의 오전 4시 표시가 NTP 서버 오류의 결과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는 칼의 차가 이미 6시에 촬영된 것이었다. 이는 이전에 기록된 칼의 알리바이와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칼 미첼은 이 사건의 용의자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다. 빅터가 증언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비극 후 첫 며칠 동안 압수된 전자정보의 심층 분석을 마쳤다. 수사관들은 10월 8일에 압수된 빅터 호프만의 태블릿의 기술 데이터를 주의 깊게 확인했다. 기기의 MAC 주소를 플린트 농장 라우터의 DHCP 덤프와 비교한 결과 수사관들은 설득력 있는 일치를 얻었다. 획득한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지갑으로의 6번의 비밀 거래가 이루어진 순간에 정확히 빅터의 태블릿이 농장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범죄의 재정적 흔적이 빅터 호프만의 개인 기기와 직접 연결되었다. 재정적 흔적과 탄도학적 흔적이 한 인물에게서 수렴하기 시작했다. 수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관들이 이제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은 단 하나의 질문에만 답하면 된다. 빅터가 어떻게 농장에서 360톤의 곡물을 눈에 띄지 않게 운반해내고 새벽 훨씬 전에 현장을 떠났으면서도 동시에 오전 6시경 이웃 도시의 공식 CCTV 기록에만 나타날 수 있었을까? 퍼스 대법원 법정이 꽉 찼다. 1년 반의 수사, 증거 연구, 신문, 끝없는 감정이 끝에 이르렀다. 플린트 농장의 계절 트랙터 운전사 빅터 호프만이 국가기소의 최종 발언을 들으며 얼굴에 단 하나의 감정도 없이 배심원들 앞에 서 있다. 검사는 공식 문서와 증거로 각 단어를 뒷받침하며 범죄의 연대기를 확신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빅터는 2020년 겨울에 이미 헛간, 자기 열쇠의 복제품을 만들어 범죄를 미리 준비했다. 접근 시스템은 카드의 아이디 번호만 기록했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없었다. 바로 이 열쇠로 그는 10월 7일 오전 3시 57분에 들어갔고 자신의 출입이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 기록될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못했다. 둘째, 빅터는 곡물 운방위의 긴급 고장을 구실로 농장주 제임스 플린트를 깨웠다. 제임스는 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렇게 빅터는 상황을 통제할 기회를 얻었다. 셋째, 4시 12분에 빅터는 조종석에서 직접 손으로 곡물 수확기를 가동했다. 100데시벨이 넘는 강력한 운방이 소음이 총소리를 완전히 묻었다. 이 순간 이웃들 중 누구도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 없었다. 넷째, 빅터는 온 가족을 곡물 창고로 이동시킨 후 브라우닝 BPS 산탄총으로 여러 발을 발사했다. 그 후
빅터는 제임스의 손에 그 자신의 윈체스터를 끼워 넣어 수사를 혼란스럽게 할 비극을 연출했다. 다섯째, 이미 미리 준비된 캔워스 T409 트럭이 예열되어 농장 근처 부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빅터는 중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MC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인피니티 골든 품종의 마지막 곡물 37톤을 적재하고 새벽 전에 농장을 떠났다. GPS 로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전 6묶음의 60톤씩을 빅터는 6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운반했다. 이 데이터는 픽스 팜 트럭 회사의 위성 로그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빅터는 시골길로 92km를 1시간 40분에 걸쳐 이동하여 다윈 벌크 엘리베이터로 곡물을 배송했다. 그는 직접 선화증권에 서명하고 이 묶음에 대한 돈을 받았으며 이전 6번의 지불과 마찬가지로 USDT 암호화폐로 환전되었다. 따라서 도난당한 곡물의 총액은 거의 48만 호주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360톤은 이전 6묶음이고 마지막 37톤은 비극의 밤에 운반된 것이었다. 검사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기소를 뒷받침했다. 탄도학 감정이 비극 현장의 탄피의 미세한 결함과 빅터의 브라우닝 BPS 산탄총의 완전한 일치를 최종 확인했다. 감정의 지연은 팬데믹으로 인한 퍼스포렌식 국가 실험실의 업무 제한 때문이었고 이는 공식 문서로 확인되었다. 농장 라우터의 DHCP 덤프가 모든 6번의 야간 USDT 거래 동안 빅터의 태블릿 MXC 주소를 명확히 기록했다. 칼 미첼이 2021년 8월에 곡물 묶음 중 하나를 적재하는데 빅터를 도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가 발견되었으며 이것이 그의 신발에서 곡물 흔적이 발견된 이유를 설명한다. 증거가 이미 명백해 보일 때 빅터의 변호사들이 에메크 주소 스푸핑 가능성을 주장하며 전자증거를 반박하려 했다. 이에 대응하여 기소 측이 초청한 시스코 회사 전문가가 법정에서 라우터의 완전한 기술 덤프를 자세히 시연했다. 그는 데이터가 진짜이고 편집되지 않았으며 2021년 10월에 완전히 보존되었다고 확인했다. 이 발언 후 배심원들이 회의를 위해 퇴장했다. 긴장된 3시간 후 법정이 재개되었다. 판사가 평결을 발표했다. 빅터 호프만은 5건의 살인과 농장 재산의 대규모 절도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판사는 최종 선고를 내렸다. 빅터 호프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안테 페트로비치의 기름 공장에서 12km 떨어진 버려진 우물 수시차의 바닥에서 경찰은 탄 참나무 고리들과 단순한 버튼식 전화기를 발견한다. 이 기기는 8개월 전에 실종된 사학과 학생 마르코 루키치의 것이다. 금속 고리들에서 전문가들은 고고학 박물관의 문장이 새겨진 밀랍 자국을 발견한다. 마르코는 누구였으며 그날 밤 기름 공장 근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왜 그의 물건들이 우물 바닥에 있게 되었는지 이것이 이제 사건의 주요 수수께끼다. 2012년 5월 11일 아침 수사작전팀이 수시차라는 이름의 버려진 우물에 도착했다. 이 지역은 번화한 도로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울창한 숲과 반쯤 무너진 건물들, 오래전에 문을 닫은 농장의 잔해들이 있다. 작업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어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7m 깊이에서 수사관들은 탄 참나무통의 금속 고리들을 끌어올렸다. 불꽃이 금속을 너무 심하게 변형시켜 원래 용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금 후에 노키아 브랜드의 전화기가 발견되었는데 낡고 단순한 버튼식 기기로 화면이 깨져 있었다. IMA 번호는 소유자가 2011년 9월 3일에 실종된 22세의 사학과 학생 마르코 루키치임을 가리켰다. 그의 수색은 이미 8개월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동안 경찰은 이 물건들이 잊혀진 우물에서 떠오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감정 결과 즉시 몇 가지 핵심 단서를 제공했다. 고리들에서 지역 고고학 박물관의 문장이 새겨진 미세한 밀랍층이 발견되었다. 루키치의 전화기는 바로 그날 저녁 22시 42분부터 침묵했다. 이것이 학생이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었던 확인된 시간이다. 또한 수사부는 주유소 슈타블린치 매장에
2호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이 영상은 방수포로 덮인 트레일러를 끈 낡은 녹색 니바를 22시 10분에 포착했다. 차량은 안테 페트로비치의 기름 공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의혹은 즉시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첫 번째는 기름 공장 소유주인 안테 페트로비치다. 56세의 남성으로 차분하고 내성적이며 정직한 사업가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그의 이상한 야간 여행과 공장 부지에서 주기적으로 나는 탄 냄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고고학 발굴 현장의 경비원 레나드 쿨리치다. 43세의 남성으로 마르고 조용하다. 이번 사건 이전에 그는 이미 지역시장에서 고대 동전을 판매한 혐의로 책임을 진 적이 있다. 당시 쿨리치는 그것이 우연한 발견이라고 주장했고 박물관이 그의 말을 확인한 결과 단서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제 통에서 밀랍이 발견된 후 동전들이 다시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동전들이 실종된 학생 마르코 루키치도 연루된 더 큰 사건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아직 이 수사 라인은 열려 있었지만 더 신중하게 재검토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법원 명령 제107 13호 2012를 받고 안테 페트로비치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계좌, 지불, 자금 이동, 모든 것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학생 실종 기간의 은행 계좌 활동, 특히 큰 금액이나 이상한 거래에 주목했다. 이날 우물 근처에는 지역 주민들도 모였다. 그들 중에는 실종된 학생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경찰의 작업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의 실종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무언가라도 찾기를 희망했다. 저녁에 법의학 감정에서 소식이 왔다. 금속 고리들의 내부 표면에서 검게 변한 직물 섬유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이것은 통과 함께 탄 인간의 옷 잔해다. 수사관들은 이제 우물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마르코 루키치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주요 질문들은 답이 없는 채로 남았다. 그날 밤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으며 왜 학생의 물건들이 여기에 있게 되었고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범죄의 흔적을 숨기려 했는가? 다음 단계에서 수사는 이 복잡한 사건의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페트로비치의 금융거래 조사로 넘어갈 것이다. 2011년 9월 2일 아침 소규모 기름공장 소유주인 안테 페트로비치는 자다르 크레디트나 은행에서 시간을 보낸다. 직원들은 그를 정기적으로 보는데 익숙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차분하며 금융 문제에 정확했다. 보통 각 거래는 명확한 목적과 문서적 확인이 있었다. 이날 페트로비치는 한 번에 4만 5천 쿠나를 현금으로 인출한다. 목적은 명시되지 않았다. 페트로비치는 걱정스럽거나 동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은행 직원은 나중에 경찰에게 사업가가 자연스럽게 행동했다고, 평소처럼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유일한 이상한 점은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안테는 보통 무현금 결제를 선호했고 회계 문서를 철저히 관리했다. 12시 35분에 파코슈타나 항구의 외부 감시 카메라가 페트로비치를 모르는 남성과 함께 포착했다. VHS 카메라는 그들의 인사, 짧은 악수, 그리고 페트로비치가 가방을 전달하는 것을 기록했다. 비디오는 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없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모르는 남성은 시베니크의 복원가로 주기적으로 기름 공장과 협력했다. 그는 회사의 주문으로 오래된 참나무통을 복원했다. 첫 번째 신문에서 복원가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다. 그는 현금 수령을 단호히 부인하며 페트로비치로부터의 모든 지불은 오로지 은행 송금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게 해당 영수증과 지불 문서를 제공한다. 모든 기록이 그의 말을 뒷받침한다. 현금 지불은 없었고 없었다. 안테 페트로비치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될 때 그는 확신에 차서 복원객에 바로 인출한 현금을 전달했다고 말한다.
안테의 말에 따르면 복원가는 불필요한 은행 절차를 피하기 위해 현금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복원가의 공식 진술과 문서들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수사부는 기름 공장의 회계부에 접근한다.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이상한 세부 사항을 발견한다. 기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바로 그 사학과 학생 마르코 루키치 이름으로 된 수표에 카본 복사본. 수표 금액은 정확히 45,000 쿠나다. 언뜻 보기에 안테가 인출한 금액이 학생을 위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문서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수표가 같은 날 은행에서 ERR53 코드, 기술적 오류로 취소되었음이 밝혀진다. 취소된 수표는 유효한 문서들 사이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는데 마치 제거하지 못했거나 파기하는 것을 잊었던 것 같다. 처음에 경찰은 이 수표가 큰 금액이 바로 마르코를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로 여긴다. 그러나 회계부는 기술적 오류로 인해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마르코 루키치의 계좌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수사부는 일시적으로 이 버전을 거짓 단서로 간주하고 다른 설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저녁 수표에 실패한 거래 후에 파코슈타나 중심가 ATM의 감시 카메라가 다시 페트로비치를 포착한다. 23시 14분에 그는 추가로 4,500 쿠나를 인출한다. 녹화에서 안테는 긴장하거나 동요된 모습보다는 약간 걱정스러워 보인다. 몇 분 후 아틀란틱 카지노의 카메라가 페트로비치가 차분하게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포착한다. 카지노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페트로비치에게는 평소 방문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 카지노 방문은 새로운 수수께끼가 된다. 수사부는 같은 날 두 번의 현금 인출 작업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아침에 큰 금액과 카지노 입장, 전밤에 작은 금액. 페트로비치의 행동은 그의 평소 신중함과 예견성과 모순된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은 마르코 루키치의 고용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학생의 근로계약서 원본을 조사하기 위해 기름공장 회계부에 즉시 요청이 보내진다. 수사부는 비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것이 마르코의 실종으로 이어진 후속 사건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의 이름이 경찰 조서에 나타나기 3주 전, 학생 마르코 루키치는 갑자기 중요한 시험을 연기했다. 동기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이상해 보였는데 마르코는 진지한 이유 없이는 절대 수업을 빠지지 않는 규율 있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그는 지인들 사이에서 바로 야간 작업을 찾고 있었다. 마르코가 지역 학생 채팅방과 기숙사 게시판에 남긴 공고에는 긴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이중급여라는 메모도 있었다. 고용주들의 이런 관대함은 보통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마르코는 그 순간 분명히 절박한 필요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중에 마르코의 어머니와의 면담에서 수사관들은 긴급함의 이유를 알게 된다. 그녀는 아들이 대학 기숙사 거주비로 빚을 졌다고 언급한다. 학생에게는 상당한 금액인 8,000쿠나의 빚이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이야기하며 아들이 이전에는 복잡한 재정 상황에 빠진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빚이 생긴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며 마르코가 불필요한 세부 사항으로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버전은 파벨이라는 이름의 마르코의 동기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마르코에게 또 다른 이상한 재정적 지출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학생은 오래전부터 비싼 스마트워치를 사고 싶어 했지만 완전히 새 모델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광고를 찾아 중고품을 샀는데 판매자에게 보증금만 지불했다. 정확히 2,000쿠나였다.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부는 시계 이야기를 철저히 조사한다. 경찰관들은 파벨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며 이 시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마르코가 최종 결제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동기는 확신에 차서 마르코가 전체 금액을 모으지 못했고 그 거래 이후로는 시계를 보지 못했다고 답한다. 파벨은 또한 시계 판매자가 브랑코라는 이름의 지역 젊은 전자제품 중개상이었다고 기억한다.
이 이름은 즉시 경찰에 의해 기록된다. 브랑코는 애매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소규모 거래와 이웃 나라들로의 빈번한 여행으로 알려져 있다. 브랑코는 빠르게 경찰의 관심 인물이 된다. 첫 번째 대화에서 그는 마르코와의 거래를 확인한다. 그는 또한 학생에게 어떤 슬로베니아 번호의 연락처를 주었다고 인정하며 그 사람이 보통 밤 시간에 수행되는 간단한 작업에 대해 좋은 돈을 자주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브랑코 자신은 이 작업의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브랑코를 수색하는 동안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발견된다. 외관상 로마 동전을 닮은 두 개의 동전. 처음에는 이것이 마르코와 박물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한 단서처럼 보인다. 동전들은 전문가 검증을 위해 보내지지만 곧 전문가들은 이것들이 역사적 가치가 없는 일반적인 기념품이라고 결론짓는다. 수사부는 일시적으로 이 실마리를 옆으로 미뤄둘 수밖에 없다. 수사관들은 마르코 루키치의 전화 활동을 계속 확인한다. 그의 휴대폰의 상세한 로밍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의심스러운 순간을 발견한다. 실종 하루 전날 저녁 2011년 9월 2일 23시 14분에 마르코는 브란코가 준 바로 그 슬로베니아 번호로 짧은 통화를 한다. 대화는 단 26초간 지속되며 이것으로 경찰이 슬로베니아 통신사 모비텔 SI의 공식 정보를 긴급 요청하기에 충분하다. 가입자가 누구였고 마르코와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는 아직 비밀로 남아있다. 수사관은 즉시 번호 소유자 데이터와 그의 활동 이력을 제공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모비텔 SI에 보낸다. 이 슬로베니아 번호는 이제 학생의 재정 문제와 그의 실종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사 지점이 되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새로운 중요한 단서이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것이 마르코 루키치의 실종 전 마지막 날들의 야간 아르바이트와 성급한 재정적 결정의 진정한 이유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점점 복잡해지는 수사를 배경으로 사건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난다. 그는 우물 수시차에서 약 1km 떨어진 작은 오두막에 사는 지역 목동 이보 라치치가 된다. 남성은 마르코 루키치 실종 8개월 후에야 경찰과 접촉한다. 수사관들은 그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고 왜 지금에서야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보는 조심스럽게 설명하며 세부 사항을 피한다. 그는 2011년 9월 3일 밤에 이상한 불을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정한다. 곧 그의 오랜 침묵의 이유가 밝혀진다. 이보 라치치는 이전에 밀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경찰과의 추가 접촉을 개인적인 위협으로 인식했다. 다시 문제에 빠질까봐 두려워서 개입하지 않기를 선호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있다. 2011년 12월에 이보는 결국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 파출소 경찰관에게 이상한 야간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출소 경찰관은 목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식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나중에 파출소 경찰관이 이 정보의 분실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는 사건 문서에서 기업 태만의 사례로 기록되는 사실이다. 상세한 신문에서 이보는 수사부의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알린다. 그는 우물에서의 불을 이상하다고 묘사한다. 어두운 빨간 불꽃으로 타고 있었고 타는 기름에 뚜렷한 냄새가 났다. 정확한 시간은 말할 수 없지만 깊은 밤에 일어났다고 확신한다. 목동은 이 지역의 이상한 현상들에 익숙했지만 그런 모닥불은 처음 보았다. 우물 근처의 교통수단에 대한 수사관의 직접적인 질문에 이보는 차분하게 트레일러가 달린 녹색 지프를 분명히 보았다고 답한다. 차는 버려진 우물 근처에 정지해 있었고 불 근처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구별할 수 없는 실루엣처럼 보였다. 목동의 교통수단 묘사는 주유소 슈타블린치의 카메라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 목동의 첫 번째 묘사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우발적 자연 발화 버전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안테 페트로비치의 기름 공장 근처 지역은 이전에도 생산 폐기물과 관련된 자연 화재의 장소가 된 적이 있었다. 폐기된 기름, 기름에 젖은 통들, 이 모든 것이 특히 건조한 계절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 수사관들은 곧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 금속 고리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후 기름이 수지와 섞여 의도적인 연소 촉진제를 형성했음이 분명해진다. 자연 발화는 완전히 배제된다. 실험실의 결론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우물 근처의 불은 의도적으로 피워진 것이다. 중요한 단계는 탄통의 고리에서 발견된 밀랍과 관련된 또 다른 사실의 확인이 된다. 수사부는 밀랍이 고고학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문장과 직접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한다. 실험실 분석은 밀랍이 박물관에서 중요한 전시품과 화물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샘플과 동일하다고 확인한다. 일치는 절대적으로 정확하다. 오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그런 밀랍의 복제품은 없다. 이제 수사의 관심이 다시 고고학 박물관으로 돌아간다. 수사관들은 박물관의 내부 문서와 직원들의 연락처를 더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하며 밀랍이 어떻게 버려진 우물 바닥에서 발견된 통의 고리에 있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다음 수사 단계는 고고학 박물관 직원들의 신문, 장부 확인, 그리고 밀랍으로 전시품과 컨테이너를 표시하는 내부 지침들의 검토이다. 22시 10분에 주유소 슈타블린치 매장의 감시 카메라가 트레일러가 달린 녹색 니바를 포착한다. 촬영은 컬러로 이루어지며 좋은 조명으로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차량의 승객석이 화면에 잡힌다. 몇 초 동안 승객이 특징적인 흰색 스트랩과 검은 줄무늬가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바로 그런 시계를 마르코 루키치가 최근에 구입했는데 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였다. 그날 저녁의 목격자는 교대 근무를 하던 매장 계산원이 된다. 여성은 나중에 경찰에게 운전자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한다. 그녀는 그의 신경질적인 행동을 기억했다. 그는 말 그대로 몸을 떨었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시선 접촉을 피했다. 운전자가 기름값을 지불하기 위해 차창을 열었을 때 그녀는 최근에 꺼진 모닥불 같은 강한 탄 냄새를 느꼈다. 경찰이 기름 공장 소유주인 안테 페트로비치에게 그날 밤 그의 이동에 대해 다시 묻자 그는 주저없이 올리브를 가지러 갔다고 답한다. 안테는 그와 함께 있던 계절 노동자가 그의 말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부는 이 주장을 빠르게 확인하며 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문의한다. 기름 공장 직원들은 그날 보통 올리브를 적재하는 창고가 20시까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모든 계절 노동자들이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이는 페트로비치의 말과 모순되며 수사부의 그의 증언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바꾼다. 영상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두 번째 버전은 승객석의 고고학 발굴 현장에 경비원 네나드 쿨리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비 추정에 따르면 승객의 키는 쿨리치의 키와 충분히 일치했고 이는 이 버전을 확인할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상세한 확인은 쿨리치를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경찰관들은 그가 같은 날 21시 35분에 급성 맹장염으로 긴급 입원했고 다음 날 아침까지 의사들의 엄격한 관찰하에 병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사실은 문서로 확인되었고 쿨리치의 연루 버전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따라서 승객이 바로 쿨리치였을 수 있다는 수사의 초기 가정은 완전히 배제된다. 경찰은 그를 더 이상 의심할 근거가 없고 안테 페트로비치와 알 수 없는 승객의 인물로 돌아간다. 이때 과학수사관들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된 페트로비치의 녹색 니바를 더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한다. 실험실에서 바퀴와 차량 하부에서 채취한 도로 먼지를 조사하고 우물, 수시차 지역의 토양 샘플과 비교한다. 분석 결과가 결정적이다. 전문가들은 페트로비치의 니바에서 나온 도로 먼지의 광물학적 구성이 카르스트 우물, 수시차 지역의 토양 샘플과 명확하게 일치한다고 확정한다. 이 정확한 일치는 이 먼지가 우연히 자동차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차량이 바로 그날 밤 우물 근처에 있었음을 명확히 나타낸다. 이 순간부터 수사부는 우연을 완전히 배제하고 녹색 니바가 마르코 루키치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수사팀은 녹색 니바의 이동 경로를 상세히 복원하는 데 집중한 새로운 수사 단계를 열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의 가능한 이동 경로에 위치한 추가 감시 카메라 데이터를 요청하여 그날 밤 페트로비치의 이동을 최대한 정확히 확인한다. 경찰에게는 주유소 방문 후 차량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운전자가 우연한 목격자조차 그의 행동에 주목할 정도로 동요했는지 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2011년 9월 4일 아침, 마르코 루키치의 어머니가 기숙사에서 아들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그의 책상 위 게시판에 붙은 이상한 쪽지를 발견한다. 야간 운송, 이중급여라는 글이 적힌 작은 전단지였다. 광고의 전화번호가 즉시 그녀의 주목을 끈다. 슬로베니아 코드 85386였다. 그녀는 아들이 이전에 추가일에 대한 대화에서 이 연락처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식한다. 어머니에게 이것은 불안한 신호가 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전화번호는 즉시 수사의 주에 깊은 관심을 받는다. 모비텔, SI 통신사에 대한 경찰 요청은 명확하지만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심카드는 슬로베니아의 하루살이 회사 마리볼 카고 DOOO에 등록되어 있었다. 슬로베니아 공식 등기부에 따르면 회사는 짧은 기간에 설립되고 폐쇄되었으며 마르코 실종 한 달 조금 넘은 후인 2011년 10월 12일에 청산되었다. 회사는 이름과 청산 날짜 외에는 공개 등기부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대표자들의 연락처 정보는 없고 공식 주소에는 오피스가 오래전에 없어졌다. 경찰은 즉시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는 비활성 상태다. 통신사는 회사 청산 직후 연결이 끊겼다고 확인한다. 수사부는 슬로베니아 통신사의 번호의 트래픽에 대한 더 자세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중요한 단서를 얻는다. 트래픽 로그에 따르면 2011년 9월 3일 저녁에 가입자는 좌표만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 좌표들은 명확하게 플로체 항구를 가리켰다. 동시에 경찰은 중개상 브랑코에 대한 버전 확인을 마친다. 이전에 그에게서 로마 동전을 닮은 2개의 동전이 발견되었다. 전문가 결론은 그들의 역사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며 이것들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관광 기념품임을 확인한다. 브랑코는 공식적으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그의 역할과 버전은 완전히 종결된다. 한편 플로체 항구에서 경찰은 감시 카메라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세관 통제 카메라, 펠 형식과 다음날 아침 사건을 기록했다. 2011년 9월 4일 오전 6시 50분. 기록에서 작은 보트를 임대하는 남성이 명확히 보인다. 보트에는 화물이 눈에 띈다. 3개의 큰 폴리에틸렌 자루. 영상의 남성은 이전에 파코슈타나 항구의 감시 카메라에서 안테 페트로비치와 함께 보였던 바로 그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경찰관들은 점점 더 많은 실마리가 항구 활동과 의심스러운 화물의 운송으로 이어진다고 주목한다. 하지만 그 자루들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다. 수사관들은 크로아티아 기상청에 2011년 9월 3일에서 4일 밤의 날씨 조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하라는 공식 요청을 보낸다. 수사의 추가 단계를 위해서는 그날 밤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플로체에서 또는 그 반대로 눈에 띄지 않게 수상 이동이 가능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바다 조건 확인은 마르코의 야간 실종과 이상한 항구 통신 사이의 연결을 찾는 논리적 연속이 된다. 2012년 1월 17일 트럭 운전사 토미슬라브 코바치의 증언 덕분에 수사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는다.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화물 일지를 정기 검사하는 동안 그는 예상치 못하게 수사관에게 마르코 루키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알린다. 토미슬라브는 스마트폰을 꺼내 수사관에게 자신의 운행 일지, 페이지 사진을 보여준다. 2011년 9월 3일 늦은 저녁으로 날짜가 기입된 기록은 짧고 구체적이다. ZD911AN 녹색 니바 수시차에서 불 사진은 그가 버려진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활동을 목격한 직후에 찍었다. 토미슬라브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의심스러운 상황을 기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메모를 했다고 설명한다. 수사관들은 즉시 토미슬라브의 일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를 지역도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다. 같은 날 지역도로 경찰서 LDPS에서 공식 답변이 온다. 번호 Z911AN 차량, 녹색 니바는 안테 페트로비치 소유. 2011년 9월 2일 낮에 이 자동차는 이미 순찰에 의해 정차되어 안전벨트 착용 규칙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음. 소유자 확인됨. 페트로비치가 다시 신문에 소환되어 마르코 실종 밤에 왜 그의 차가 트럭 운전색에 목격되었는지 설명을 요구받는다. 안테는 외적 평정을 유지하며 즉시 그날 저녁 차를 사촌에게 빌려주었고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답한다. 수사관들은 즉시 페트로비치의 말을 확인한다. 사촌이 별도 신문에 소환되어 안테의 말을 단호히 부인한다. 그는 차를 빌리지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날 저녁 페트로비치와 만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의 말은 완전히 문서화되고 수사 자료에 기록되어 이제 안테 페트로비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때 페트로비치의 변호사는 핵심 증거인 트럭 운전사 토미슬라브 코바치의 일지 사진에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변호 측은 그런 사진을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지 진위성에 대한 감정을 요구한다. 수사부는 즉시 사진을 EXIF 데이터의 독립적인 기술 감정에 보낸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마크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미지와 기록이 바로 명시된 날짜에 만들어졌으며 변경이나 편집을 거치지 않았다고 결론 짓는다. 따라서 중요한 증거를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실패하고 변호사들의 거짓 단서가 공식적으로 종결된다. 감정을 받은 후 검찰이 페트로비치의 기름 공장 부분 수색에 대한 승인을 한다. 시설 수색 중 부속 건물에서 수사부가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국제 택배 DHL 패키지가 발견된다. 포장과 테이프 주름에서 과학수사관들은 특별한 종류의 카르스트 먼지를 발견하는데 광물 구성상 이전에 페트로비치의 녹색 니바 바퀴와 우물 수시차 근처에서 발견된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 발견은 기름 공장과 학생 마르코 루키치의 실종 장소를 처음으로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최중요 증거가 된다.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즉시 안테 페트로비치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완전한 수색 영장 준비를 시작한다. 결정은 이제 기름 공장 부지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들도 발견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수사관들과의 협의 후에 내려진다. 이 순간 수사부는 최종적으로 안테 페트로비치에게 집중하는데 그에게는 이제 나타나는 사실들을 설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수사는 점진적으로 최종 단계로 넘어간다. 수사관들은 안테 페트로비치의 기름 공장 재정 문서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지불 문서에 주목한다. 마르코 루키치 이름으로 된 정확히 8,000 쿠나 금액의 수표 카본 복사본. 문서는 2011년 9월 3일 저녁으로 날짜가 기입되어 있고 안테 페트로비치가 직접 서명했다. 옆에는 시스템 메모가 있다. ERR 53. 이는 지불 취소를 의미한다. 이 금액은 이전에 그의 어머니가 알린 마르코의 기숙사 거주비 체납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제 문제는 왜 수표가 작성 직후 취소되었는지이다. 수사부는 즉시 마르코 루키치의 기름 공장에서의 공식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 노동감독관을 검증에 참여시킨다. 감독관은 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학생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어 2011년 11월 30일까지 유효했다고 결론 짓는다. 작성이나 지급에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취소된 수표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다. 수사관은 안테 페트로비치를 다시 설명을 위해 소환한다. 지불 취소 이유에 대한 질문에 안테는 짧고 확신에 차서 답한다. 마르코가 그날 밤 근무에 나오지 않았고 돈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되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즉시 모순점을 발견한다. 근무시간 기록표에 따르면 9월 3일 21시 30분에 마르코의 서명이 있어 작업장에서의 그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는 페트로비치의 증언과 정반대이다. 페트로비치의 변호 측은 마르코가 근무 시작 전에 미리 근무표에 서명했을 수도 있어서 학생의 부재가 안테의 말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 필적 전문가가 사건에 참여한다. 전문가는
서명을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 서명은 바로 명시된 시간에 이루어졌고 회기 신선하며 중단이나 추가층 없이 완성되었다. 변호 측의 이 버전은 공식적으로 반박되고 종결된다. 기름 공장 창고 문서의 추가 확인에서 또 다른 이상한 상황이 발견된다. 그날 밤 명세서에 따르면 창고에서 3개의 참나무통이 사라졌다. 실종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고 이동은 등록되지 않았다. 이와 병행하여 경찰은 플로체 항구의 문서를 요청한다. 9월 4일 항구 화물 명세서는 총 무게 30kg의 폴리에틸렌 자루 3개의 보관 접수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 자루들의 무게가 동전이 담긴 3개에 채워진 표준 박물관통의 대략적인 무게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목한다. 아직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연결고리는 명백해진다. 수집된 데이터는 학생의 실종, 사라진 통들, 그리고 항구의 화물 사이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부는 검찰에 제시할 예정인 통합 증거 기반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날 밤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명백히 계획되고 조직된 성격을 띠었다고 확신한다. 2013년 2월 20일 학생 마르코 루키치 실종 사건에 대한 재판이 절정에 달한다. 피고석에는 기름공장 소유주 안테 페트로비치가 있다. 법정은 만석이다. 관중석에는 마르코의 친족들, 기자들, 수사관들, 몇몇 증인들과 변호사들이 있다. 분위기는 긴장되고 집중적이다. 검사는 수개월간의 수사와 감정으로 확인된 최종 증거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한다. 법원이 주목하는 첫 번째는 2011년 9월 3일에서 4일 밤에 안테 페트로비치의 자동차가 이동한 경로이다. 재구성에 따르면 21시 45분에 페트로비치는 자신의 녹색 니바 트레일러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훔친 로마 동전이 담긴 3개의 참나무통을 적재했다. 그와 함께 마르코가 있었는데 그 순간 그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다. 기술 감정은 화물과 승객의 무게가 해당 차량에 허용 가능했음을 확인했다. 22시 10분에 차량이 주유소 슈타블린치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바로 이 순간 화면에 마르코의 시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학생이 실제로 차 안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22시 35분 비포장도로로 12km를 이동한 후 자동차는 우물 수시차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검사의 결론에 따르면 동전들이 통에서 폴리에틸렌 자루로 옮겨졌다. 그 후 안테는 특별한 연소 촉진제 기름과 수지의 혼합물을 사용해 빈 통들을 태웠다. 동시에 이미 살아있지 않던 마르코가 우물에 던져졌는데 이는 타노스 섬유에서 얻은 DNA의 사법 감정이 직접적으로 밝혔다. 그 후 안테는 두브라바만으로 향했다. 기상보고서는 그날 밤이 달이 없는 밤이었고 바람이 초당 2미터를 넘지 않았으며 해안 경비대 순찰이 그때 훨씬 남쪽에서 작업하고 있어 피고에게 자유로운 이동 통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했다. 9월 4일 오전 3시 30분에 페트로비치는 두브라바만에 도착해 미리 임대한 보트에 동전이 든 자루들을 적재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50분에 그는 플로체 항구에서 마르코가 이전에 SMS를 받았던 바로 그 슬로베니아 번호로 등록된 슬로베니아 하루살이 회사의 대표에게 화물을 전달했다. 판사는 안테 페트로비치의 재정적 동기에 별도로 주목한다. 수사부는 페트로비치가 계좌에서 인출한 45,000 쿠나가 훔친 동전의 구매자로부터 받은 성급금이었음을 증명했다. 같은 날 늦은 저녁에 인출해 카지노에서 쓴 추가 4,500 쿠나는 불법 수입을 숨기고 돈을 세탁하려는 시도였다. 즉시 작성 후 취소된 8,000 쿠나의 카본 수표로 된 가짜 이야기는 야간 작업에서 마르코의 역할에 대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필적 전문가가 확인한 21시 30분의 근무표에 있는 마르코의 서명은 진짜였다. 이는 마르코가 계약의 자신의 부분을 완전히 이행했지만 약속된 돈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페트로비치의 변호 측은 마지막 농어로 마르코의 완전한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살인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려 한다. 법원은 이 농어를 단호히 거부하며
현재 있는 파편들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사슬이 충분하다고 선언한다. 변호 측의 다른 모든 버전들은 이전에 언급되고 수사부에서 확인된 것으로 공식 감정과 결론에 의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재판의 마지막 순간에 검사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주요 증거들을 나열하며 안테 페트로비치와 범죄 현장에 반박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강조한다. 그는 법원에게 탄 통의 고리에서 발견된 박물관 문장이 새겨진 밀랍을 상기시킨다. 우물 수시차 근처에서 발견된 토양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카르스트 먼지가 있는 DHL 패키지를 지적한다. 또한 검사는 EXIF 데이터가 진위성을 확인하고 그 운명적인 밤 우물에서 페트로비치의 자동차 존재를 명확히 증명하는 트럭 운전사 토미슬라브 코바치의 사진을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페트로비치의 나이바에서 압수된 도로 먼지가 범죄 현장 토양의 광물학적 구성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과학수사 감정 데이터를 제시한다. 이제 피고의 유죄에 대한 의심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검사의 최종 변론과 변호 측의 최후 변론 후 법원이 협의에 들어간다. 30분 후 판사가 돌아와 판결을 낭독한다. 안테 페트로비치는 마르코 루키치 살해, 역사적 가치품 절도, 범죄 은폐 시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는다. 형량, 재산 몰수를 수반한 22년 징역. 페트로비치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건조하고 짧게 단 한마디만 한다. 항소할 것이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포착한다. 감정 없이, 시선은 완전히 공허하다. 재판이 종료된다. 사건에서 단 하나의 요소만 미해결로 남는다. 류블리아나의 인터넷 경매, IP 로그에서 포착된 두 번째 동전 배치의 최종 구매자의 신원. 국제 요청이 이미 발송되었지만 아직 허가 대기 단계에 있다.